자, 2010년도 회계관리 2급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20문제씩 나눠서 풀 건데요.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에 대해 옳지 않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1번을 보시면 철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구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그렇죠? 네. 그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죠. 네,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영의. 건물은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유형자산 표시해야 됩니다. 아니죠. 보유 목적에 따라서 투자, 유형, 무형 뭐 다, 그죠? 투자, 유형, 뭐 재고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정기적금 중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 유동자산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기준의 원칙이죠. 1년 기준. 그죠? 그 다음 4번.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 미결산 항목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결산, 자, 비망계정 또는 임시계정이라고 합니다. 임시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 있죠. 자, 이거 외에도 더 몇 가지 적어보면요. 총액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구분 표시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1년 기준 또는 구분 표시도 맞습니다. 예, 구분 표시. 자,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구분 표시, 미결산 임시계정 표시 금지 원칙.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유동성 배열법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현금화가 빠른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간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예전 연습 문제 때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2010년 1월 1일에 50만원을 주고 취득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했다.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거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7월 1일날 성급한 향후 1년간의 보험료 10만원 중 5만원은 2010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5만원은 자산으로 처리했다. 역시 이것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맞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10년 12월 29일 납품한 물품 뭐 선적진도 조건 매출로 인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역시 이것은 실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현주의.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실현주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4번. 자, 2010년 12월 31일 외화 예금에 발생한 외화 환산 이익 만원과 외환 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수실 6천원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이게 틀렸죠. 예,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총액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실현주의 말고도요, 뭐 발생주의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예, 발생주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구분 계산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참고로 이런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2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너무 원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예. 다음은 거래 판례서를 나타내고 있다. 올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2010년도 문제는 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문제가 좀 만만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답만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정답은 3번. 자본의 증가는 차변에 오는 게 아니라 자본의 감소가 차변에 오는 거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회계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것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회계정보 유형에 따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 경영진과 같은 내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영활동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회계로 분류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가회계라는 개념은
이제 이 둘 간에 서로 영향을 다 주죠. 재무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관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런 얘기죠.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을 보세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현금 이익에 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가 아니고요. 현금 흐름표죠. 네. 현금 흐름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고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현금 이익,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주주는 이익이여분 처분계산서를 통하여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다. 예,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속기 쉬운데요.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당기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이라는 거는요, 반대로 됐네요. 네. 늘 분모 분자를 제가 헷갈려요. 자, 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을 나누면 돼요. 즉, 당기순이익이 분자값으로 가고요. 분모값이 매출액이 되면 돼요. 이게 당기순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손익계산서 있고 얘도 손익계산서 있고 요게 이제 당기순이익률이거든요.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재무상태표만 있으면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에서 일한 창출한 현금 흐름은요, 역시 현금 흐름표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현금 흐름표 문제가 지금 거의 두 문제가 나왔는데, 현금 흐름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고, 그 외에도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재무상태표의 차변을 보면 기업의 자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쵸? 우리가 BS,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게 자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네, 맞는 표현이죠.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맞습니다. 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죠.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분개를 좀 해드리고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2월 중 토지를 1,000만 원에 매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차변에 토지 1,000만 원, 대변에 뭐, 현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 봅시다. 그럼 이제 둘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라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네,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2010년 6월 중 주식 100주를 유상증자 액면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제 해보면 현금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대변에 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자본금이 얼마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과 발행을 하고 할인 발행을 했다고 해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고요. 3번, 2010년 8월 중 단기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하면 대변에 현금이 3,000만 원 가주고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3,000만 원이 가주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재무상태의 변화는 줄지언정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대주주인 김한강 씨로부터 시가 2천만 원 상당하게 해당하는 남산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이죠. 예, 자기 주식이 일단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 수중 이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제 김한강으로부터 남산의 주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실수했네요. 자기 주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죠. 그래서 남산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한강이죠. 한강인데 남산의 주식을 받았다니까 이것은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본다면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 주식이면 이제 자기 주식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한강이 남산의 주식을 증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는 게 조금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자산 수중 이익이죠. 이 자산 수중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가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주식회사 3일은 2010년 회계 연도 중 1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1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한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매출로 인한 당기 중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자, 현금 유입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매출채권이 20만원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1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대요. 자, 그런데 기말에 매출채권이 15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머지가 다 유입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얼마다? 105만원이죠? 죄송합니다. 105만원이죠. 120에서 15만원 빼니까. 그죠? 105만원이 현금 유입액이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걸 티계정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티계정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을 보면요. 자, 모든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이 지금 없어서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모든 게 그냥 기초와 기말로 돼 있고, 이제 매출채권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발생은 대변이 없어지겠죠. 이제 기초가 20만원이 되겠고요. 기말이 15만원만 남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자, 매출. 이게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합치면 120만원이잖아요. 차대변 금액은 맞아야 되니까 120만원.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돈을 찾은 금액은 얼마냐? 105만원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05만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비유동 부채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유동 부채의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뭐 3년 만기로 발행된 거니까 당연히 비유동 부채겠죠. 사채 일단 동그라미 치겠고요. 일단 이거 맞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마이너스 동그라미입니다. 그죠? 사채 차감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의 순장부 금액은 사실 1850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따가 빼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더해주시면 되겠고, 장기차 입금 비유동 부채 맞습니다. 제가 사채 장기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뭐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 이런 게 나오면 비유동 부채라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매입 채무 해당 사항 없으니까 지우고요. 밑에 유동성 장기 부채도 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지우고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당이 되죠. 모두 다 더하면 4,070만원. 이걸 셋 다 더해주시고 얘 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70만원.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거는 사실 정타로 푸는 방법보다는 속성으로 푸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설명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제가 속성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3일에 재고와 관련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 자산을 결정하는 경우에,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이라 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기말 현재 재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뭐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실질재고 조사법에 의해서 수량 일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판 거부터 먼저 따져봅니다. 판 거 전체 350개를 팔았대요. 그럼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없어지고 300, 여기 합치게 350개예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자, 6월 8일 매입한 100개 25원 2,500원. 그리고 또 11월 1일 매입한 거 100개 30원 3,000원. 얘가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5,500원.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일일이 다 붕괴를 하고 막 하면 참 머리가 아픈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빨리 뽑아내서 실전에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판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선입선출과 빨리 판 거를 처리를 하고, 나머지, 왜? 기말 현재 재고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9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10번을 볼까요? 자, 상품의 취득원가로 계산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입액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취득원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품액이니까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에요. 반품액은 뭐라고 하냐? 매입 환출이라고 하죠. 환출은 당연히 빼주는 거죠. 예. 할인액, 얘도 당연히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 두 개는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송 시 지불한 운임 및 보험료는 더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뭐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정답은 3번 2,250만원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내용을 볼게요.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기말 재고는 맞는 얘기예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기말 재고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면, 자, 인플레이션 시에 자, 선, 이, 총, 후 순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익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이 커지고,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기말 재고가 커진다는 얘기고, 반면에 매출 원가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순서대로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번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을 때 평균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적게 계상된다. 왜요? 이익이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당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백화점과 같이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아니죠. 재고자산 종류가 적어야 돼요. 일일이 다 어떻게 다 실제로 다 파악을 합니까? 그래서 개별법이 아니라 백화점과 같이 재고자산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매가환원법,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매출가격 환원법,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제고법. 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유통업에 한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평균법에는 기말에 일괄하여 단가를 구하는 총평균법.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단가를 구하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11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좀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재무상태표 계정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엔 4번부터 좀 올라가 볼까요? 4번, 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고 대가를 나중에 수령 또는 지급한 경우. 이것은 파는 사람 입장에선 매출채권, 그죠?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선, 채무자는 돈을 줘야 될 사람 입장에선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맞죠? 4번 맞는 설명. 3번, 차용증서에 의해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온 경우. 빌려주는 계정은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 3번도 맞고요. 2번,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했다. 선급비용. 다음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다. 선수수익. 맞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세요.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을 줬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이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의 회계 팀원들은 회사의 자산에서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일치하지 않은 이야기, 즉 헛소리 한 사람 누구냐? 이걸 고르는 거죠. 일단 경수를 먼저 볼게요. 경수.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엔 자산 항목이므로 차변에 기입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경수는 맞는 설명이니까. 자, 일단 1번은 답이 아니죠. 자, 희경.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의 대변 계정? 무형자산 상각비의 대변 계정으로 무형자산 누계획을 설정해야 하며, 뭐 여기까지 뭐 좋다 이거예요. 관련 무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해서 안 됩니다. 얘가 틀렸죠. 왜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현행 기업회계 중에서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모두 인정을 합니다. 즉 누계획을 설정을 하여야 하며가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경이 헛소리를 했다. 그래서 희경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철수,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강업권, 어업권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영희. 하지만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이걸 다른 말로 자가창설 영업권이라고 하죠. 자가창설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영희도 맞습니다. 정답은 희경이가 헛소리를 했네요. 13번 정답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4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한번 좀 읽어보시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를 주당 3만원에 구입하면서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0주를 3만원에 구입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에 분개를 좀 해보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 100주 주당 3만원이니까 300만원이 구입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수수료로 증권회사에 2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거래세로 5천원을 지급하였다. 모두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두 현금 거래라 가정을 하면 자 302만 5천원이 될 거예요. 그죠? 302만 5천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두 취득 원가의 부대 비용으로 가산해야 될 금액 2만 5천원 즉 부대 비용으로 가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300만원이 아니라 취득 원가, 일반적인 우리의 자산의 취득 기준이 뭡니까? 취득 원가 플러스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302만 5천원이 되겠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302만 5천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 부대 비용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원가 3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 2만 5천원의 부대 비용은 우리가 지급 수수료. 근데 지급 수수료인데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지급 수수료가 되는 거죠. 또는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이것을 지급 수수료라 표현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ERP 시험이라든가 ATA 자격증 시험 또는 여기 지금 보시는 회계관리 2급 시험에서는 지급 수수료가 맞습니다. 영업의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국세무사회 K랩으로 시험 보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개정 과목이 지급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판관비가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302만 5천원.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정답은 4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예, 연습 문제에서 또 풀어봤던 문제죠. 자, 봅시다. 3기 결산일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의 현금과 금융상품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 뭘 물어봤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의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기업 현금 시제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니은 당좌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디귿을 보니까 자, 정기예금 30만원. 근데 만기가 그죠? 지금이 2010년이니까 그죠? 2년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을 정기 적금은 다음 연도 4월 30일인데 3개월은 초과했고 1년은 안 됐죠? 이것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2010년도니까요. 그 다음에 신종 기업어음 15만원 만기가 7월 25일 이것도 역시 3개월 초과 1년 이하기 때문에 단기 금융 상품이 맞습니다.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만 더해보면 이것은 65만원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현금 시제액하고 당좌예금을 더하니까 일단 80만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죠? 예, 뭐냐? 이 당구장 표시를 잘 봐야 됩니다. 당구장 표시를 잘 보면 이 당구장 표시죠. 당좌예금에는 당좌개설 보증금 2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 이것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여기서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45만원이 아니라 얼마다? 25만원이 되겠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그죠? 80만원이 아니라 얼마다? 60만원이 되겠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금융 상품이 65만원인 답은 3번밖에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 재고자산 이게 네 건이 내 건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3일의 재고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자, 내가 이제 매출했어요. 자, 내가 매출자 입장인데 자, 선적진도 조건은 FOB 기준이라고 합니다. 선적진도 기준
자, 이로 봤을 때 매출을 했으나 운송 중인 상품은 이미 선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판매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를 했다면 더 이상 내 재고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하지만 선적 진도 조건으로 이번엔 내가 자 FOB 기준으로 매입을 했어요. 이것은 상대방 선적을 하는 순간 이것은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그죠? 매입을 하는 순간 이것은 내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운송 중이긴 하지만 나한테 도착은 안 했지만 선적을 한 순간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선적 진도 조건 맞습니다. 재고자산이 맞아요. 도착 진도 조건으로 매출을 했다. 자, 이번에는 POB 기준 도착 진도 조건으로 이제 매출을 했어요. 근데 아직 운송 중이죠. 그럼 상대방한테 내가 판매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판매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자산이 내 거가 맞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다른 회사 창고에 보관을 위한 위탁 상품인데 자, 이것도 자 이제 위탁 관계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 들어볼게요. 지우고요. 자, 일단 자, 우리가 주식회사 3일이 네. 자, 3일은 위탁자의 개념이라고 봅시다. 위탁자. 나는 위탁자다. 그 다음에 자, 다른 회사 이게 수탁자다. 이렇게 볼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름이 다른 회사래요. 다른 회사.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구매자,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떤 재고를 갖다가 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재고의 이동으로 보지. 즉 뭐다? 판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판매는 아니고 이동만 한 거예요. 이동만. 그리고 이 수탁자가 자, 비로소 구매자에게 재고를 갖다가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이 수익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거 아닙니까? 이 대금에서 자기의 그저 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인식을 해요. 수수료만 수익을 인식을 하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위탁자한테 넘기는 우리 홈쇼핑 같은 경우 이런 개념이고 교보문고나 영품문고도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옥션 지마켓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살짝. 그래서 단순하게 재고를 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아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여기서 보관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판매 걸차를 덜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만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판매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3일의 재고 자산이에요. 있기는 상대방한테 있지만 그 다른 회사 수탁자한테 있지만 아직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내 재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갈까요?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충법에 대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물어봤죠. 이제 기억을 먼저 볼게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상해야 될 금액, 이 금액을 되게 하라라는 거죠. 1억 2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목표하는 금액은 1억 200만 원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초에 설정된 잔액은 7,500만 원이래요. 그럼 7,500만 원인데 기중에 퇴직금 지급한 금액은 3,600이래요. 그러면 기초에 설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빼주면 돼요. 3,600만 원만큼이 퇴직금 지급을 한 거니까 모두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계하다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면 나머지 얼마가 남았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7,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600만 원을 털어주면 3,900만 원만큼이 나머지 3,900만 원만큼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900만 원만큼 남아있는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합계잔액상표에 1억 200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3,900에서 1억 200만 원이 되려면 6,300만 원만큼을 추가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300만 원만큼을 추가 설정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분계는 12월 31일자로 결산 정지 분계가 차변의 퇴직급여 전산회계 시험에 항상 나오죠. 6,3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6,300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잉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잉여금은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해서 벌어들인 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부분의 누적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정확한 정의죠. 2번 이익준비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면 제1법정 적립금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계속 보시면 임의 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적립하는 유보이익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임의 적립금이 아니라 기타 법정 적립금입니다. 기타 법정 적립금. 제가 이제 적립금과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한 큐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따로 메모장에 판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에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18번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적립금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설명드릴 지금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의 구성은 일단 총 5가지의 구성이 있습니다. 제가 막 삐뚤어졌죠. 일단 자본금이 있어요. 예.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예. 자, 이익잉여금인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싹 다 클리어하고 자,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그냥 그렇다고 하고 당기순이익도 사실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이익준비금이 있죠. 일단 그 법정적립금. 예. 그래서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정적립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적립금이 나눠져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적립금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익준비금. 네. 그 다음에 기타 법정적립금은 기업 합리화 적립금. 지금 뭐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험 문제 나와요. 기업 합리화 적립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우리 아까 시험 문제 잠깐 나왔었죠.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임의적립금 다시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모두 설명드리면 적극적 적립금은 사업 확장 적립금.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다 나갔다. 아이고 이런 실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점점점 이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럴 경우 되게 좀 난감해요. 임의적립금부터 했죠. 임의적립금.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펜타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제가 무슨 고생을 하나 지금. 예.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진짜 사업 확장 적립금 다시 쓰는 것도 참 일이에요. 예. 뭐 이해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채 적립금.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적립금이 감채 적립금이 있다. 소극적 적립금은 이제 결손 보전 적립금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적립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요. 참 많죠.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것도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적립금. 요즘은 이제 사용을 잘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은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가 감채 적립금은 본래의 목적들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목적을 만약에 달성하게 되면 소멸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소멸이 되는데 임의적립금 얘도 소멸이 되는데 얘는 소멸되지 않고 별도 대체,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별도 적립금으로 해서 사내에 남아있다.
그래서 뭐 대체되는 분계도 옛날에 부기 시험 때는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회계관리 뭐 1, 2급에 잘 찾아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시겁했어요. 다 날아가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이 아니라 기타 법정 적립금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고 이번 시간은 좀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문제씩 풀고 좀 쉬었다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그죠?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재고자산이고요.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면 투자부동산이 되겠죠. 투자자산.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장기간 사용, 있죠? 장기간 사용을 해야 돼요. 1년 이상. 3번이 맞고요. 4번을 보면 판매 목적 취득한 자산,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재고자산. 너무 당연한 문제가 나왔어요. 19번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풀고 좀 쉴게요. 20번 문제. 자, 힘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0번. 다음 상황에서 2010년 12월 1일에 거래를 알맞게 분기한 것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10년 12월 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 220만원 갑자기 부가세 문제가 나와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참고로 회사는 재고자산 회계를 처리와 관련돼서 기말에 실질재고조사법을 뭐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 멀리 갔어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매출 부가세가 있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매입 부가세가 있어요. 우리 매출 부가세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를 안 배우신 상태에서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부가세, 매입 부가세는 대급금 이런 문제는 그냥 버려요. 버리세요. 이것은 이제 자산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이제 부채에 해당이 돼요. 아이고 반대로 했구나. 이게 이제 예수금이 부채고요. 아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저도 당황했어요. 이런 문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한참 3.1 개부 문제가 갈피를 못 잡을 때예요. 자산이고요. 그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금은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4번 일단 답이 4번은 알맞게 분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일단 틀렸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없죠. 1번도 틀렸고요. 이제 미지급금? 이것도 아니죠.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VAT가 이제 부가세거든요. 부가세 예수금 하면 좋은데 뭐 이런 내용이고 그 실질재고 조사법이라는 얘기는 매출원가 대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말 때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원가가 없고 그냥 매출만 쭉 기록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매출원가 대체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 문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40번까지 또 끊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